이번 시간에는요,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공부는 제가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개사 시험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잘하세요.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또 성의 없다 하니까 이제 하나씩 이제 알려드릴게요. 예. 요 방법은 일단 학습 계획표를 먼저 스스로 만들으셔야 돼요. 만들으시는데 매일 확인할 수 있도록 좀 세부적으로 만들으셔야 돼요. 아주 세부적으로. 그래서 크게 잡지 마시고 오늘은 세법 몇 시간, 뭐 합격은 몇 시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범위를 아주 세밀하게 하나씩 정해놓을 때 공부는 일정 시간인데 일주일 단위로만 시간표를 작성을 하세요. 일주일 단위로.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돼요. 주 단위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주 작고 세부적으로 쪼개가지고 아주 내가 세부적으로 오늘 배운 거 여기서 어느 부분까지 어디는 어디까지 뭐 또 예를 들어서 무엇은 암기해야 되면 요거는 암기할 것 이것까지 다 거기다 메모를 하세요. 메모해가지고 그걸 다 실천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계획표를 처음에 잡을 때는 좀 힘드실 거예요. 계획표 잡을 때는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만약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실수를 하신 게 뭐냐면 계획표를 딱 잡을 때 어디서 오늘 몇 시간 동안 세법 공부를 한다. 이렇게 계획표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있잖아요. 계획표 잡은 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잠자기, 몇 시부터는 뭐 하기, 몇 시부터는 뭐 하기 이렇게 적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냥 아주 깨알같이 쓰는 거예요. 어떤 걸 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은 뭐 학원을 가는데 학원은 가기 전에 학원에 가서 어떤 부분을 어디까지를 내가 한번 읽어볼 것인가.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적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하나씩 실천했는가 안 했는가를 그때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지문마다 내가 진짜로 이걸 실천했는가 안 했는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실천했으면 동그라미, 잘 못했으면 세모, 아예 못했으면 X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 주에 또 계획을 잡을 때 그 계획표에서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을 어떤 보충을 또 하셔야 되고 이 계획표를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해서 아주 세밀하게 짜신다는 거 이거 알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좀 지켜야 될 게 뭐냐면요. 처음에 저도 지금 세법 책을 처음에 접할 때 저도 실수했던 게 뭐냐면 지문을 책을 읽어도 그 지문에 해석을 못 하겠어요.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제가 뭘 찾았냐면 법률 용어 사전을 찾았어요. 근데 이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세법하고 관련된 용어 사전을 제가 뒤져봤어요. 용어 사전을 뒤져봐가지고 이 용어가 뭐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근데 용어 사전을 찾으니까 용어 사전의 단어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그 민중사전인가 해가지고 뭐 어떤 그걸 무슨 사전 같은 국어사전 있잖아요. 국어사전 이렇게 두꺼운 거. 이 두꺼운 국어사전을 그걸 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세법을 공부하는데 국어사전을 보냐. 그래서 아니 그게 제일 좋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세법 공부하려고 샀던 게 국어사전을 산 거예요. 국어사전을 딱 사가지고 이걸 사가지고 독서실에 이제 제가 공부할 때 세법책 한 권, 국어사전 한 권, 2개 놓고 공부했어요. 용어를 읽다가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그걸 국어사전으로 찾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맞았어요. 네. 일상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해석하는 거. 이게 뭐냐면 해석이 국어학적 해석이거든요. 이게 문헌 해석이거든요. 문구대로 해석해야 되니까 국어사전에 있는 대로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률은 어디에서 그 용어를 잡고 있냐면 국립국어연구원에서 그 법률 용어를 우리 글로 순화시키고 있어요. 우리 글로. 우리말로 바꾸고 있어요. 근데 참고로 제가 거기에 이만큼 참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참여했던 건 뭐냐면 저는 지방세법에서 어려운 단어를 제가 전부 다 국립국어연구원 그 학자들하고
이제 법제처 직원들하고 해가지고 지방세법에서 어려운 단어들을 제가 이렇게 바꾸면 쉬워요 하고 그걸 다 건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 거의 대부분 70, 80%가 다 받아들여가지고 거의 대부분 다 우리 걸로 순화가 됐어요. 그게. 그래서 지금 법령 개정 입법 예고가 나오면 저희한테 먼저 입법 예고안이 저희한테 넘어와요. 넘어와가지고 여기가 우리 글로 뭐가 잘못됐는가, 바꿀 수 있는 게 어떤 걸 우리 글로 바꿔야 되겠는가, 그거를 먼저 저희한테 점검을 받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저희 그 한 500명 정도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잘못된 것 같다. 국어에서 문법적으로 안 맞다. 또 언어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건 너무 한자 표현을 썼다. 우리 글로 이렇게 바꿔도 되는데 그것들을 다 체크를 해줘요. 그럼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해서 이거는 받아들이겠다.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일상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지금 전부 바꾸고 있어요. 전부 다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내년 교재 같은 경우는 민법도 우리 글로 많이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민법이. 근데 세법은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꼭 해석을 할 때는 잘 모르겠으면 국어 사전에 있는 용어로 풀으시고 요즘 국어 사전 찾기 힘들면 그냥 네이버 거기다 치면 돼요. 글 찾고 엔터 치면 해석 나오니까 그거 읽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제일 쉬워요. 용어가 어렵다 그러면 국어 사전의 의미로 해석을 해버리시라는 거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기본서나 요약집으로 학습할 때 이 부분 있죠. 정의 또는 의. 정의하고 의 부분을 그냥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가 모든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정의가. 이게 무슨 뜻인가를 정의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해하시면 세부적으로 그 본론 안으로 들어가는 걸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의나 의 정의를 할 때, 여기 설명할 때 그 의미 해석을 잘 들어놓으시면 돼요. 이 부분만 잘 들으시면 나머지 가지가 쳐지는 건 그냥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영어 잘 안 된다 그러면 영어사전, 법률 영어사전보다는 국어사전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아마 좀 더 빨리 와 닿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서를 제가 어제도 이거를 설명을 하는데 딱 1시간 만에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책을 읽어라. 기본서든 요약서든 책을 읽는데 3번에서 4번은 꼭 반복해서 읽어주라 그랬어요. 읽어주라. 그랬더니 그러면 기본서 3번만 읽으면 다른 거 공부 안 해도 되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3번을 읽으라는 것은 시험 볼 때까지 3번 다 못 읽어요. 내가 스스로 세법 책을 시험 볼 때까지 3번을 읽고 시험장에 갈란다. 분명히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 갈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제대로 못 읽어요. 그래서 시험은 3번 정도 읽으시면 되는데 한 번 읽을 때마다 20점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한 번 읽을 때마다. 그럼 3번이면 몇 점 나오겠는가? 그만 합격 점수 나왔잖아요. 그래서 3번만 읽어주시면 돼요. 불안하면 4번까지 읽으시면 돼요. 불안하면. 그래서 4번 읽으면 70에서 80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3번 정도는 꼭 읽어가지고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강의 듣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지금 11월 달부터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 8월 5번이나 제가 책을 봤는데요. 그 스스로 본 게 아니라 강의 들으신 거죠. 그거는. 내 스스로 책을 읽는 게 3번을 읽으시란 이야기예요. 그럼 그만큼 복습을 철저히 하시란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셔야지 수업 듣는 걸 3번 들었다, 4번 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읽는 것을 3번에서 4번을 해주시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분을 봤어요. 제가요 공부를 하려는데요 진짜 어려워요, 두려워요. 왜요? 그랬더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 어떻게 이러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미 가고 있어. 앞에 쭉 가고 있잖아요. 나 어떻게 막 이 사람은 여기서 발 둥둥둥 굴르고 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은 그냥 지나가요. 보면서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줄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고 그만할 바에 차라리 책 한 줄 읽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바로 진도 빼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주저하는 시간을 줄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뭘 할 것인가 망설이지 말고 그냥 질르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가면 되는데 망설여요. 그런데 특히 학원 제가요 학원 수강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음 달에 또 물어봐요. 한 달 지났어요. 또 몇 개월 지나면 또 물어봐요. 그거 이미 끝난 거예요.
다른 사람 이미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간을 줄이셔야 돼요. 요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진행을 해야 돼요. 진행을 해야만 가는 거지 진행 안 하면 갈 수가 없어요. 일단 무조건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 급하면 달릴 수도 있고 가다 보면 안 되면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고 가다 보면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가다 보면 기차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일단 가야만 되는 거예요. 가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절대 갈 수 없다는 거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제가요 여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을까요? 이게 아니라 그냥 책 펼쳐가지고 그냥 막 읽으세요. 아무데라도. 그러면 돼요.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냥 시간을 먼저 요걸 줄여주시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한 7월 달이나 8월 달쯤 되면은 집중력이 떨어져요. 공부할 때 시간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 네 번째 요 내용은 세 번째 내용은 제가 과거에 울산에서 동영상 회원이 저한테 선생님 저 공부 못 하겠어요. 그리고 전화가 직접 왔어요. 대뜸 그래요. 대뜸 선생님 저 공부 못 하겠어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말도 좋게도 안 해요. 진짜 저하고 지금 말한 거하고 똑같이 말했다니까요. 선생님 저 공부 못 하겠는데 선생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도 좋게 안 했죠. 그냥 노세요. 그냥 놀아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이제 공부시키면 안 돼요. 그냥 노세요. 그랬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놀아요?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노세요. 그냥 본인이 그냥 노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만 노세요. 그랬어요. 절대 더 이상 놀면 안 돼요. 일주일만 쉬었다가 다시 책을 잡으세요. 일주일 놀다 보면 책 보고 싶은 생각 들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뭐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일주일 동안 노는 거 본인이 알아서 노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어디 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여행을 갔다 오면서 생각하니까 진도 밀린 거 따라갈 거 생각하니까 깜깜하더래요. 괜히 일주일 놀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일주일 놀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제 공부하세요. 그랬어요. 하고 싶죠? 그랬어요. 그때 그 일주일 동안 못한 거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제끼세요.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못했던 것은 그 범위는 날리세요. 일단 날리고 지금 오늘 진도 나가는 것부터 다시 새롭게 따라오세요. 그랬어요. 이미 일주일 지나간 거 일주일 때 통으로 던져버리세요. 그랬어요. 어차피 그걸 따라가려면은 나머지 이 진도를 못 따라가니까 그거 버려버리세요. 그랬어요. 아깝잖아요. 그럼 놀지 말든지.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면 다음 달에 하면 되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요. 지나간 것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일단 내가 쉬었던 기간 동안 못 들었던 건 그냥 버려버리시고 오늘 진도 나가면 오늘 진도 나간 그것만 복습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분은 동영상으로 8개월 만에 1, 2차를 다 합격하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쉬세요. 내가 힘들다고 책을 본다고 해서 책 안 들어와요. 힘들면 2, 3일씩 쉬어버리세요. 쉬어버리시고 그리고 집을 떠나버리세요. 집 떠나버려요. 나 집 나간다고 그러고 나가버리세요. 그러면 집이 걱정돼서 하루 만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는 어디 가서 그냥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한번 쉬었다 오세요.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요. 그냥 혼자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혼자 돌아다니는 거. 근데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막 위험한 데로 다니지 마시고 내가 진짜로 편하게 예를 들어서 기차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기차를 한 바퀴 돌고 기차만 타고 돌아다니는 그런 코스 있거든요. 그거 한번 돌고 딱 오시고. 근데 갈 때는 절대 책을 가져가시면 안 돼요. 책 가져가는 거 그거는 놀러 간 게 아니에요.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갈 때는 무조건 내가 지금 공부했던 거 싹 버리시고 3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쉬었다가 다시 3일 지나서 그날 만약에 3일 동안 예를 들어서 민법, 학개론, 공법을 했다. 그럼 그 세 과목 일주일 분량은 버려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오늘 왔더니 오늘 학개론이더라. 그럼 학개론 공부를 하면 학개론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돌아가다 보면 또 그 자리 돌아오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너무 힘들면 잠깐씩 쉬어주시라는 거. 잠깐씩. 쉴 때는 정확하게 쉬어주셔야지 뭐 고민하고 뭐 다른데 뭐 책 볼라 하고 또 집 걱정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나는 없는 사람 쳐라. 그리고 그냥 편하게 며칠간 쉬어버리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다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이 힘든데도 책을 잡고 있으면서 몸을 더 피곤하게 하면은요, 이제 시험을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꼭 집중력이 떨어질 때 되면 한 2, 3일씩 쉬었다가 다시 하셔도 돼요.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키운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면 3월 달부터 아마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거예요. 이제 3월 달부터 전범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는데 3월이면 1월 달부터 수업을 들어오신 분이면요. 1월 달, 2월 달, 3월 달 하면은 한 바퀴 딱 한 바퀴 돌아요. 전범위를 한 바퀴 돌고 시험을 보면 점수가 몇 점 정도 나온 게 맞냐 하면 35점 정도 나오면 딱 맞아요. 35점이 뭐냐면 평균이에요. 평균. 100점 만점에 35점. 그럼 과락이잖아요. 요 점수만 딱 나와도 평균 35점만 나오면 3월 달이니까 괜찮아. 나는 4월 달에 플러스. 자, 4월 달 목표 점수를 이제 모의고사 딱 보고 3월 달 모의고사 보고 4월 달 모의고사 점수를 책상에다 딱 쓰는 거예요. 4월 달 목표. 3월 달에 몇 점이다. 딱 써놓으셔야 돼요. 집에다 광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딱 보는 순간 얘들이 나한테 공부하는 소리 하지 마. 이제 이런 소리 나와요. 그래도 붙이셔야 돼요. 그래도 성적표를 3월달 모의고사 성적표를 집에다 딱 붙여놓으세요. 붙여놓고 옆에서 자꾸 잔소리하게 만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35점 나온 걸 붙여. 그러면서 옆에다가 4월달에 예상 점수 하고 딱 써요. 그러면 애들이 그럴 거예요. 4월달에 한 90점 맞아야지. 그래. 아니 40점. 애게게 그래요. 5점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5점이면 두 문제를 더 맞춰야 돼요.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40점을 맞추면 나한테 뭔가 보상을 하고 만약에 40점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보상이 없어지는 거죠. 평균 40점을 딱 넘겼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집에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 이거 40점 넘기면 40점 딱 넘어가면 나 신발 하나 사도 돼? 나 옷 하나 사도 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점수를 맞춰내야 돼요. 못 맞추면 택도 없다는 거예요. 딱 이 점수만을 그래서 너무 크게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5월달 이제 40점을 넘겼어요. 그럼 이제 여기 내가 4월 달에 맞았던 점수에다가 다시 이제 5월 달에는 이제 한 바퀴가 더 돌았으니까 이제 10점을 올리셔야 돼요. 그러면 50점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5월 달에 50점. 그래, 좋아. 5월 달까지 나 50점 목표로 한다. 50점 맞았어. 이제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6월 달. 6월 달에는 이제 여기서는 50한 5점 정도. 6월 달 여기서 갑자기 10점 올려버리시면 못 올라가요. 올라챌 수가 없어요. 그래서 55점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월달, 6월달 두 달 끝나면 7월달 정도 되면 이제 문제풀이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목표 점수를 조금 높게 잡아야 돼요. 여기서는 높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75점 정도 내가 맞출 거다. 이제 7월달에. 그리고 8월달에. 이 점수를 유지하겠다. 이제 떨어뜨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모의고사를 봐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한 77점 정도 맞겠다. 그러면 시험장에 가면 딱 이 점수 나와요. 처음부터 나는 60점, 80점, 90점 목표한다. 절대 못해요. 가다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점수가 적게 나오면 나올수록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처음에 60점 나왔다. 그럼 65점으로 가야 돼요. 그때부터는 점수가 안 올라가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점수를 많이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 조금만 맞춰요. 그러고 나서 집에다가 내가 조금씩 올리면서 요거를 그대로 집에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매달 표시를 해놓으세요. 표시해가지고 이 점수를 끌어올린다는 걸 보면 애들도 나도 하면 저렇게 올라가겠구나 하는 걸 느껴요. 자기들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선에 가면 이게 점수가 유지가 돼요. 우리는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60점만 넣으면 되니까 이 정도만 나오면 안정권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여기서부터 차차 쌓잖아요.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밑에 내려가려고 해도 내려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60점 갔다 하면은 시험 볼 때 여기가 내려가 버린다고 큰일 나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점수를 매달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 보충해가지고 다음 달에는 조금 더 올리겠다. 막 예를 들어서 2개만 더 올리겠다. 3개만 올리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아야지 20점, 30점 올리겠다. 이러면 안 돼요.
과목별로 이게 한 달에 평균 10점 올리는 거 무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7월 달 정도 가야 70점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가도 이 점수만 유지하세요. 뭐 80점, 남들은 막 90점 맞아서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나는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대략 한 6월 달쯤 되면 이제 넘어가요. 넘어가니까 요것만 그대로 쭉 이렇게 유지시켜 주시면 돼요. 모의고사는. 그래서 모의고사 보실 때 그 성적표 학원에서 나눠주고 그러면 집에 막 가지고 가서 창피하다고 하지 마시고요. 어느 부분, 이 점수가 딱 나오면은 나는 이번 달에 이것밖에 안 됐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 달에 어떻게 할란다. 계획을 딱 잡고 집에 가서 무슨 소리 들어도 그래 나 지금 나 못하니까 다음 달에 하면 돼. 그렇게 하세요. 자꾸 그러면 옆에서 뭐라 할 거예요. 아니 점수가 이것밖에 안 나오는데 공부도 안 하고 뭐해 그러면 나 공부할 테니까 그러면 당신 설거지 그러면 아무 소리도 못해요. 그래 알았어 나 책 볼 테니까 니들도 니들도 니 반 가서 너도 게임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면 알았어 그래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이 점수를 끌어올리면 어떻게 점수가 해야만 올라가는지를 옆에서 보여주시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변에서 다 도와줘요. 그런데 처음부터 점수 잘 나오잖아요. 점수 잘 나오네. 하나도 안 도와줘요. 진짜 안 도와줘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그래서 보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보면서 요거를 내 점수를 유지하고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요 정도 점수를 끌어올릴 것인가. 목표를 한 요 정도 잡으시면 돼요. 최종 목표를. 처음부터 70점 나오면 좋긴 하죠. 계속 쭉 유지가 된다면. 그런데 그 유지가 되는 건 힘들어요. 힘드니까 처음부터 조금씩 올려가지고 처음에 시험 보면 요 정도 점수 나오면 합격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안 믿더라고요. 진짜 안 믿어요. 이 정도 나오면 제가요 계속 이 점수 나와버려 어떻게 해요? 그럼 공부를 안 하신 거죠. 이게 한 번 시험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씩 목표 점수를 끌어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올리시면 분명히 되거든요. 되는데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요런 거 너무 점수에 신경 쓰시면 안 되니까요. 모의고사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좀 지켜주셔야 돼요. 시간 안배. 시간 안배. 모의고사 보실 때 시간 안배 있죠. 내가 시험 보면서 요 문제를 몇 분 안에 풀 것인가. 예를 들어서 학개론하고 민법을 두 개를 보는데 학개론에 50분을 투자하고 또 민법에 50분을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학개론에 60분을 투자하고 민법에 40분만 투자할 것인가. 이런 것을 스스로 연습을 해봐야 돼요. 이번 시험 볼 때는 내가 민법에 한 60분 투자하고 학개론에다 한 40분만 투자해보자. 그랬을 때 몇 점이 나오는가. 또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학개론의 계산이 9개 정도 나오는데 이 문제를 모의고사에서 몇 개를 풀 것인가. 내가 혹시 이걸 계산 문제 풀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 모의고사 보면서. 그래서 연습하면 풀겠구나. 이런 느끼시면 그냥 하셔도 되고. 나는 이건 해도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그쪽은 제끼시고. 근데 처음부터 계산은 제끼시면 안 돼요. 계산은 처음에 하면 다 풀 수 있어요. 계산 연습은. 왜냐하면 똑같은 유형에서 숫자만 바꿔서 내기 때문에 그 유형별로 연습만 해주시면 아마 이건 가능할 거예요. 이제 5번은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서요.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서 핵심 이론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요건 무슨 뜻이냐. 앞에서 잠깐 설명했는데 기출문제는 똑같은 유형으로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요. 예측만 하셔야지 요 지문이 그대로 시험에 나올 거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제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는 걸 예상만 하시면 돼요. 예상만 하셔야지. 그러면 그 지문을 기본서에 표시를 하는데 표시하러 가니까 잘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해드렸어요. 이미 다 해드렸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기본서 나와보면 기본서에 이런 것까지 해놨네. 다 해놨어요. 별도로 손으로 안 써도 되게끔 다 해놨어요. 기본서 안에다가.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를 풀면서 핵심 이론을 찾아내고 그 이론을 기본서에 어떻게 시험에 나왔는가만 표시를 하는 거지. 이 지문이 또 나올 거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란 이야기예요. 이것만 좀 지켜주시면 돼요. 여기는.
그럼 이제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이제 중개사 시험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담당하는 부동산 세법만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다 지금 알려드렸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목 선생님들이 이제 다시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이제 세법은 이제 점수를 잘 맞으려면 제일 먼저 노트 필기를 안 하셔야 돼요. 세법은 노트 필기를 하는 순간 내용을 못 따라와요. 그래서 필기는 최대한 하지 않도록 교재를 제가 만들었어요. 교재 안에 제가 칠판에 정리하는 표라든지 칠판에 정리하는 내용들이 교재 안에 전부 다 수록을 했어요. 전부 다 수록을 해가지고 그래서 노트 정리는 안 하셔도 세법은 별도 노트가 필요 없어요. 노트 필요 없으니까 그냥 책 안에다가 책을 노트화 시키시면 돼요. 교재를. 스스로 교재를 노트화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로 지문을 요약해서 제가 앞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머리 글자 따가지고 설명하는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도 안 해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요즘 시험을 못 봐요. 그래서 지문에 해석을 하는데 법 지문 해석을 앞에서 우리 해석할 때 법률 용어로 해석을 하겠던가 국어 사전으로 해석을 하겠던가 그렇죠. 국어 사전의 의미로 해석을 그냥 해가시면 돼요. 그 해석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요거는 요런 뜻이에요. 요거는 이런 뜻이니까 그 뜻풀이만 하실 줄 알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좀 어렵다 그러면은 요 해석이 어렵다 그럼 여기다 이렇게 꼬리를 달아가지고 여기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러다 책에다가 그렇게 표시를 하셔야지 이걸 노트에다 또 적거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혹시 이런 해석을 할 때 이 해석이 좀 어렵다 그럼 제가 옆에 날개에다가 이 내용은 이런 거 이런 뜻이에요 하고 여기다 써드렸어요. 어려운 것들은 전부 다 메모를 해놨어요. 해놨으니까 요 뜻이 요거구나. 그래서 여기하고 관련되면 꼭 이 옆에 보면 바로 옆에 보면 그 내용이 보충 설명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교재 안에가. 그래서 참고하실 때 편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지문 해석은 이거는 국어사전 의미로 하시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오늘 수업을 들으셨으면 오늘 수업 끝나고 바로 당일 오늘 복습을 하든지 아니면 다음 수업 전까지는 반드시 복습을 하고 오셔야 돼요. 복습 안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그냥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문 과정이니까 그냥 대충 하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작년 30회 시험 대비를 할 때도 어떤 식으로 제가 강의를 했냐면 바로 11월 달부터 바로 1, 2월 달 강의, 3, 4월 강의 바로 시작하네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법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세법이 무지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니까 지금 입문 과정이 아니라 그냥 기본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본 진도 바로 나갈 거예요. 바로 진도 나가니까 어려워도 따라오세요. 그러고 진도를 뺐어요. 그랬더니 처음이라 11월 달이라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한 일주 지나니까 다 따라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습하고 오시더라고요. 복습 안 하면 하게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론 진도 나가고 복습 안 하신 분을 위해서 문제를 다음 주 오늘 배운 걸 다음 주에 문제를 내주고 시험을 봤어요. 제가 그런 걸 잘하거든요. 공부 안 하면 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공부 안 하면 전번 주 했던 거 그 범위만큼 수업 시간 전에 시험 봐버리거든요. 시험지 먼저 나눠주고 시험 봐버려요. 시험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쩔 때는 여기는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데 하고는 시험지를 다 걷어버려요. 시험 보고 싹 걷어요. 그럼 시험지 위에다 이름 쓰세요 그래요. 그리고 이름 써가지고 오후에 제가 채점을 다 해요. 벽면 많잖아요. 그러다 싹 갖다 점수를 다 공개 붙여버려요. 이름 써놓은 거 실명으로 공개해버려요.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스스로 오늘 수업을 듣고 오늘 복습을 하든지 아니면 다음 주 수업 전까지는 꼭 복습을 하고 오셔야 돼요.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이건 세법만이 아니에요. 다른 과목도 똑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여름에 가면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름에 가서 공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그날 배운 걸 그날 복습하면서 차근차근 쌓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복습할 때는 지금은 이제 기본서가 나왔으니까요. 기본서를 본인이 직접 읽으면서 해야 돼요. 기본서를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 기본서 내용 중에서 이런 게 중요해요 하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설명해 드리는데 만약에
내 설명한 것 중에서 혹시 읽어가면서 이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건 수업 시간에 빠졌네? 그러면 그건 분명히 3, 4월 달에 설명을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서를 이제 수업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읽으시면서 다시 교재를 한 번만 다시 스스로 정리를 좀 해주시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복습을 하셔야지 수업 듣고 또 오후에 동영상 다시 듣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학원 실강을 들으신 분들은 먼저 실강 듣고 그다음에 스스로 책을 읽으면서 정리하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교재 옆에다가 이렇게 붙이세요. 조그맣게 뭘 표시나는 걸 붙여놓고 그 부분만 동영상을 찾아가지고 10분이고 그 부분만 잠깐만 10분 동안만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 번 들어서 안 되면 그 부분을 반복해서 2번, 3번 계속 그 부분만 반복 이렇게 들으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된 게 요것 때문에 이해 안 됐구나. 그리고 이해되면은 그거 뜯어내시면 돼요. 이해 안 되면 계속 붙여놓으시고. 그래서 이해가 계속 안 되면 붙여놨다가 다음 주 수업 시간 쉬는 시간이든지 수업 전이든지 아니면 수업 끝나고든지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돼요. 질문해가지고 알고 넘어가야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꼭 책을 스스로 읽어가지고 내가 읽어가지고 이해가 되면 그냥 넘어가고 이해가 안 되시면 이만큼 수업을 배웠는데 이만큼 수업을 들었는데 이게 여기가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럼 이 부분만 표시를 해놔요. 여기서부터 거기다 이제 스티커 붙이는 게 있잖아요. 붙인 거 옆에다가 몇 페이지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해 안 됐다고 거기다 표시를 해놔요. 써놔요. 그 위에다가 붙이기만 하지 말고 써놓고 그 부분을 동영상으로 찾아요. 그래서 요 시간만 동영상으로 여기만 들어보는 거예요. 여기만 2번, 3번 계속 들어가지고 이해가 되면 뜯어내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뭐가 이해 안 됐는가 거기다 살짝 또 메모해 놓으시고 어떤 게 이해 안 됐다. 그러면 일주일 뒤에 질문할 때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된 게 내가 어떤 게 이해 안 됐다고 거기다 위에다 표시를 살짝 해놓으세요. 그러면 질문하실 때도 그거 보면은 내가 이 부분은 이해 안 됐구나. 요거 물어봐야 되겠구나.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교재 보면 저희 이제 교재는 다른 교재하고 다른 출판사 교재하고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그 메타 인지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론 OX 문제로 전부 다 뒤에 제공을 했고 객관식 문제는 오지선다는 제공을 안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내용이 메가스터디에서 아주 그 학생들 중에 수능에 고득점 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을 상대로 하는 교재 시스템이에요. 그런 교재. 그래서 먼저 이론 정리하고 뒤에다가 OX 지문으로 해가지고 그 OX 지문을 숙달을 시키는 거예요. 먼저 기본서에서는 OX까지만 숙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전 문제가 OX 지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 지문 돼 있고 지문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여기가 이제 문제가 나오고 아래는 해설이 들어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해설은 공부를 하실 때는 분명 해설은 가리시고 가림판으로 가리셔야 돼요. 해설은 가리고 그리고 문제 풀 때 처음에 문제 풀 때 여기 보면 이렇게 가로에서 여기가 O인가 X인가 표시하기 이렇게 다 나와요. 1번이면 쭉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표시를 책에다 해버리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연습장에다가 이 부분을 1번부터 쭉 나오니까 이렇게 표시만 딱 해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밑에서 해설해서 이거 틀렸네? 이것도 틀렸네? 그럼 틀린 것만 앞에다가 틀린 문제 지문만 이렇게 표시하세요. 여기다 절대 체크하면 안 돼요. 나중에 2번, 3번 또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2번 여기다 체크해놓고 이 지문이 이해가 안 됐으니까 밑에 해설을 읽으시면 안 돼요. 절대 내가 틀렸던 지문이 나오면 이렇게 이 지문을 내가 틀리고 이 지문 2개를 틀렸다. 그럼 틀렸으니까 이 지문을 나도 모르게 밑에 해설을 읽으려고 그래요. 해설 절대 읽으시면 안 돼요. 틀리면. 이 지문은 어떻게 하냐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론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 부분과 관련된 이론을 다시 찾으세요. 그 책을 앞쪽으로 넘기다 보면 그 지문이 나와요. 그 지문에서 어디에서 내가 지금 함정에 걸렸는가. 그 함정에 걸린 것을 앞에 이론 쪽에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틀리고 있구나. 그리고 그 틀린 지문에다가 표시를 하세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제 이 지문을 봤을 때 이제 안 틀려요.
그런데 해설만 보고 다시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여지문 나오면 또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틀리려면 반드시 앞쪽으로 넘겨서 이론을 다시 스스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도 읽어도 내용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그거 다시 붙여놓으세요. 붙여놓고 거기다가 내가 이걸 내 생각이 이렇다. 그리고 옆에다 내 생각은 이런데 왜 이게 답이 이렇게 되지? 하고 본인 생각을 써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책 가져오시면 아 이거 이렇게 생각했으면 안 돼요 하고 저희가 다시 바꿔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제 생각하고 좀 다르네요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해석을 할 때 구구학적 해석을 하는데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린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표시하셔가지고 안 된 부분을 그때그때 해결하세요. 요거 물어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절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거. 이거 모르는 게 당연하거든요. 저희도 처음에 책을 한 50번 읽어도 모르는 게 있어요. 저희도 몰라요. 또 어떤 건 저희도 모를 게 있어요. 그러면 저희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을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 이거 답이 잘못됐네요. 빨리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저희가 답을 정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풀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애매하다 그런 게 있으면 꼭 가져오셔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돼요. 이런 건. 그다음 이제 진도별로 이제 그 진도별 테스트 문제가 아마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잠깐 이제 그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수업 시간 전에 잠깐 나누고 들어왔는데 요 부분을 진도별 테스트 문제가 요 문제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복습을 했는가 안 했는가가 결정이 나요. 그래서 수업 10분 전에는 학원 강의실로 꼭 들어오셔야 돼요. 10분 전까지는 강의실에 들어오셔가지고 진도별 테스트 문제를 스스로 풀어주셔야 돼요. 절대 해설은 아마 첨부 안 할 거예요. 제가 부탁을 할 건데 A4 용지 한 면 정도에다가 A4 용지 전체에다가 여기다 지문을 이렇게 처음에는 OX 지문으로 할 거예요. 책에 있는 OX 지문을 그대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책에 없는 지문을 다시 다른 지문으로 바꿔서 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11월, 12월 달에는 아마 OX 지문이 나갈 거예요. OX 지문이 나가고 그다음에 1월 달부터는 아마 오지선답 문제가 아마 나가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전 시간에 배웠던 부분을 복습을 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한 10개 정도 지문으로 해서 OX 지문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할 거예요. 근데 문제 풀 때 지킬 건 문제를 받는 순간 어떤 분은 책을 펼쳐놓고 책을 찾아가면서 그 답을 찾는 연습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시면 그건 성적 안 올라가요. 그래서 절대로 책은 찾지 마세요. 책 찾지 마시고 문제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책을 찾으세요. 다 10개를 OX 다 풀어놓고 정답 확인한 후에 기본서를 다시 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틀렸다. 그럼 나는 분명히 동그라미라고 했는데 이건 X라고 나왔네? 그럼 반드시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내 걸로 만들고. 그래서 봐도 모르겠다. 그럼 쉬는 시간에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거는 몇 페이지에 있으니까 하면 그 페이지 수를 찾아가지고 제가 책을 먼저 찾아드릴 거예요. 페이지 수 찾아가지고 이쪽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럴 거예요. 제가 먼저 말하지 않고 먼저 읽어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읽어보고 이해가 되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해 안 되면 그걸 다시 설명해 드리고 그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꼭 10분 전까지 오셔가지고 테스트 문제 그 전주에 배운 거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임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진도별 문제는 10개 정도가 나가는데 못해도 80% 8개는 맞춰주셔야 돼요. 8개 이상을 맞춰야 본시험에서 14개를 맞출 수 있어요. 지금부터 계속 8개씩 맞추는 연습하세요. 처음부터 8개 이상 맞추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야만이 시험장에서도 14개 이상이 나오게 돼요. 그다음에 틀린 문제 요거 아마 그 학원 홈페이지나 제 카페 같은 게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카페가 있는데 거기 그 유인물을 제일 밑에도 카페가 있을 거예요. 카페가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카페도 있고 뭐 밴드도 있고 막 무지만해요. 어쩔 때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자료 올리고 뭐 하는데도 1시간씩 걸려요. 그러니까 남들 6시에 일어나면 저는 5시에 일어나야 되고 남들이 5시에 일어난다고 저는 4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그 정리를 해야 돼요. 사람 엄청 많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뭐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그럼 그거 하나씩 다 배주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자료들은 카페라든지 뭐 밴드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다 똑같이 올릴 거예요. 올리니까 어디서든지 그 자료는 다시 다운받아서 볼 수 있어요. 제가 될 수 있으면 한글 파일로 올려드릴 거예요. 한글 파일로 올려드리면은 왜 그렇게 올려드릴 수밖에 없냐면 틀린 지문을 여러분이 스크랩해가지고 오답 정리를 따로 내가 틀린 지문만 그것만 긁어가지고 다시 저장을 해놓으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다시 별도로 쓸 필요 없이 그냥 오답 노트를 그냥 컴퓨터에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글 파일로 드리니까 어디든지 어디에 오셔도 상관없어요. 어디에 오셔도 되니까 여러 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 편한 데서 찾아서 쓰세요. 이런 거. 이제 오늘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오늘 하루만 지나면 얼마가 이제 기억에서 사라지는 걸 보세요. 70% 이상이 기억에서 사라지. 그래서 꼭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요 오늘 수업 듣고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게 바로 돌아서는 순간 70%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집에까지 가다 보면 오늘이 세법이었나? 이래요. 진짜 그래요. 오늘이 아니 분명히 다음 주에 제가 왔는데 조 선생님이 왜 오늘 왔지? 조 선생님이 왜 화요일 날 왔지? 원래 조 선생님 화요일 날 아니라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오는 사람인데 왜 오늘 왔지? 이렇게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지나면 이 정도 잊어버리니까요. 그냥 중간에 한 번씩 계속 돌리세요. 여러 번 반복해서 돌리다 보면은 요 기억력이 계속 살아나요. 장기적으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다음 이제는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어떤 걸 사실은 이거를 안 하려다가 그래도 처음 공부를 하신 분들이 30회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가는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요걸 중간에다 넣어드렸어요. 30회 기출문제 분석과 31회 시험 대책 이렇게 했는데 이제 처음에 보면 이제 부동산 세법은 이제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총론 제1편은 총론, 2편은 지방세, 3편은 국세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총론,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이쪽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 중에도 노란색으로 돼 있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가 중요 3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중요하게 다루는 게 요 세 가지인데 왜 중요하냐면 취득세는 세 문제가 고정이에요. 재산세도 세 문제가 고정이에요. 양도소득세는 5개에서 6개가 나오는데 요즘은 5개씩으로 나와요. 천만다행이에요. 5개 나오니까 그냥 천만다행으로 그냥 무난해요. 어차피 5개 다 틀려도 나머지는 또 맞추면 그러면 11개를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양도세 다 틀리진 않아요. 맞추면 3개 정도로 맞추거든요. 여기서. 그럼 한 2개 정도 틀려주면 적어도 12개에서 14개 정도는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올해 특색이 뭐냐면 총론을 3문제나 냈다는 이야기예요. 총론에서. 조세 총론에서 3개를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제 절차를 냈어요. 불복하고 관련된 거. 근데 불복하고 관련된 게 그게 제가 참 신기한 게 어떤 분이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그 지문을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밴드에다가. 그래서 지방세 같은 경우는 소송을 직접 할 수도 있고 국세는 직접 못 한다는데 그게 선생님 맞아요? 하고 질문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게 시험 문제 정답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밴드에 그 지문을 봤던 분들은 그분한테 고맙다고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이분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그냥 건졌어요. 그게 답이었거든요. 지방세는 직접 소송이 가능하거든요. 국세는 안 돼요. 그걸 제가 그런 경우는 국세는 직접 못 가요. 지방세는 직접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거친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는데 그게 답이어버렸어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그 시험 문제 보는 순간. 야, 그분은 진짜 대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분한테 이번에 로또 번호 좀 예측 좀 해주세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진짜 어려운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걸 찾아내버린 거예요. 어디선가 문제를 그걸 봤대요. 어디선가 지문을. 그래서 총론에서 올해는 3개. 근데 평상시에는 2개밖에 안 나와요. 2개 나오고 3개, 3개, 5개.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 문제 나온다. 여기서 한 문제씩 나온다는 것은 딱 5줄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오지선다니까. 그럼 등록면허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때 가서 한 번만 살짝 봐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돼요. 이제 이번에 이제 30회 시험은 어떻게 이제 시험이 출제가 됐냐면요. 세법은
보죠.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출제했어요. 상당히.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그 30회 시험 끝나고 바로 그날 저녁에 이제 해설 강의를 하면서 첫 번째 멘트가 제가 이런 멘트를 날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올해 시험에서 15개 맞으신 분은 저보다 실력이 좋네요. 그랬어요. 제가 풀어도 15개 못 맞겠어요. 그랬어요. 실제로 저희가 시험장에 가서 저희한테 풀하면요 14개 정도밖에 못 맞췄어요. 2개 정도는 그냥 다른 분들은 그 구제 절차 같은 걸 아마 틀렸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무원 학생들이라든지 공인회계사 학생들 강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냥 저희는 맞추죠. 그런데 만약에 일반적으로 그냥 선생님들이 본다고 하면 14개밖에 못 맞춰요. 그런 정도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어려웠어요. 엄청 어려운데 어떤 분은 제가 15개 맞았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떻게 맞췄어요? 근데 오늘로 몇 개 찍었는데 그게 다 맞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요. 요약정리라든지 그냥 전체 이론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단답형 요약정리라든지 그냥 앞에 머리 글자 따서 공부하시면 점수가 안 나와요. 세법이 그래요. 왜냐하면 종합문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출제해서 10개 이상을 해결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론하고 문제를 같이 가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13개, 14개, 15개를 맞췄어요. 그런데 그냥 단답형으로 애우기만 하고 문제만 조금 풀고 가서 시험 보겠다. 그러면 올해 시험에서 6개에서 8개를 맞췄어요. 10개 맞으면 평균이고 6개에서 8개 맞으면 이론 정리 잘 안 하셨고 이론 정리가 완벽하게 되신 분은 13개, 15개 사이가 나왔었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 시험이 조금 어렵고 종합적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종합 문제 형태로 출제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이론 정리를 차근차근 하지 않으면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고득점 하려 여기서 고득점은 총 14개 정도를 말하는데 14개 이상을 맞추려면 단순 암기 안 돼요. 절대 단순 암기 안 돼요. 전체 세법에 대한 흐름 정리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금하고 관계되는 세목 간의 비교 정리를 정확히 할 줄 알아야 돼요. 세목 간에. 이 법은 이런데 이 법은 이런다. 서로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난다. 요거까지를 알아야만 14개 정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세법이 갈수록 이렇게 종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요.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는 내용까지 이번에 구체적으로 뭐가 나왔냐면 공법 내용인 농지의 범위가 시험에 나온 거예요. 농지 범위. 근데 농지 범위가 나왔는데 그게 뭐가 나왔냐면 비사업용의 토지가 나온 거예요. 비사업용의 토지다 그러면 그 비사업용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 장소에 있지 않고 만약에 제가 여기 종로에 있는데 갑자기 제주도에 땅이 하나 있다. 그럼 비사업용이에요. 그런데 비사업용인데 정부가 개발 제한으로 묶여버리면은 다른 용도로 내가 못 쓰니까 그거는 풀어줘야죠. 그런 걸 이번에 답으로 유도해서 눈치가 있는 분은 풀었어요. 그런데 이거 어렵네 해버리면 못 풀어요. 눈치껏 풀으면 그건 풀리는 문제였어요. 그런 것들은요. 그래서 평소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내용까지 이렇게 문제를 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렵게 느껴져 버린 거예요. 또 실무적으로 상담이 가능할 정도로 이번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시가 표준의 기준 시가 계속 강조했는데 그걸 기준 시가를 문제로 내버린 거예요. 기준 시가. 그 실무에서 엄청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이렇게 출제해가지고 갈수록 범위를 늘리는 거예요. 지금 범위가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가면 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또 어떤 내용을 또 출제할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1번 문제는 그 보면 그 7쪽에 한번 봐보세요. 이제 문제는 이제 마지막 시간에 지금 이거 어떻게 푸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요 문제는 요건 부동산 세법 기출문제예요. 보유 단계. 2번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부동산 학개론 기출문제. 요게 부동산 학개론 기출문제. 똑같은 문제예요. 이게 작년 부동산 학개론 시험 문제예요. 근데 올해 또 나온 거예요. 약간만 변형해서 또 나온 거예요. 작년에는 어떻게 냈냐면 다음 세금 중에서 국세이고 보유가세고 초과 누진세율인 거 골라라. 그래서 종부세가 답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약간 편향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를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이것만 알면 그냥 풀잖아요.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이것만 알면 싹 풀어요. 근데 이거 세금 어떻게 다 암기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뭘 공부를 해야 되냐면 제가 수업 시간 내에 계속 강조했던 각 세금에 대한 부가세를 연습하세요. 취득세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부세, 농특세 요거를 공부를 하세요. 계속 시켰어요. 근데 그거 시험도 안 나오는데 왜 그렇게 시키세요 그러더라고요. 안 나오기를 왜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그랬어요. 그리고 백선 문제 할 때도 또 나온다고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아니 그런 것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걸 해야지 왜 안 해요 그래요. 이 이론을 정리를 안 하니까 이걸 이론 안 하고 문제를 이렇게 풀라고 하니까 보유 단계에서 문제를 풀라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먹는 거예요. 보유 단계 그럼 우리는 탈락, 재산세하고 종부세 두 개만 하는데 그건 안 돼버리잖아요. 시험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누가 내냐 이거예요. 그러면 재산세에 따라가는 거 봐요. 재산세에 따라가는 거, 종부세에 따라가는 거 찾았잖아요. 그러면 보유 단계니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임대를 생각해야 돼요. 부동산 임대. 임대하면 임대소득. 소득세 나오면 지방소득세. 무조건 따라가야죠. 그 다음에 재산세가 나오면 지역자원시설세도 재산세, 고지세 붙어있네. 그건 답이죠. 4개. 그런데 모든 사람은 이걸 생각을 안 해요. 지방교육세를 생각 안 해서 무조건 답을 3개로 찍게 돼 있어요. 그래서 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거 3개라 했겠네. 첫 번째부터 개수 문제로 내버린 거예요. 세법 1번 문제를 이렇게. 참 진짜로 문제 내준 사람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은 쉽게 낸다고 낸 거예요. 왜? 저도 모의고사를 내거나 그러면 꼭 1번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가지고 사람을 애매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푸는 요령들을 어떻게 풀면 되는가를 잠깐 이제 10개 정도를 가지고 알려드릴 건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잠깐만 쉬었다가 기출문제 풀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것까지 하면 아마 오늘 수업이 끝날 거예요. 네, 잠시 쉬었다 가죠.